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캡틴 유수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알고리즘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2강에서는 알고리즘의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자, 1강부터 3강까지는 우리가 승선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내용들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번 2강 역시 별로 어려울 내용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기초가 탄탄해야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1강에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렸습니다. 자, 빨리 대화창 끄세요. 자, 지금 뭐 메신저 하고 계신 분들 빨리 메신저 종료하시고, 열심히 쇼핑하고 계시던 분들 창 내리시고,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와의 둘만의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만큼 우리가 서로 교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뭐 별로 어려울 내용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강 알고리즘의 문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알고리즘 순서들을 보다 보면 변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변수는 뭐고 배열이 뭔지, 자, 이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순서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연산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변수의 개념부터 살펴볼 겁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예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variable입니다. 뭐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입니다. 상수는, 변수와 상수는 반대 개념인데, 상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상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개념을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그래서 재료를 좀 준비했어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물잔이잖아요. 그죠? 이 물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죠. 자, 이 물잔에 자, 지금 환타를 사왔어요. 환타를 붓게 되면, 자, 이 물잔의 상태는 환타를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또 똑같은 물잔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잔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유수가 좋아하는, 자, 여러분이 합격하면 반드시 유수에게 보내셔야 되는, 자, 펩시콜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코카콜라를 보내셔야 됩니다. 유수는 펩시콜라, 코카콜라 눈 감고 해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콜라가 중독입니다. 이게 참 안 좋은데, 콜라 정말 중독이 심할 때는 1.5리터를 그냥 거의 원샷 가까이 마셨던 적도 있었답니다.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셨어요. 근데 상당히 안 좋다 그러죠. 자, 어쨌든, 자, 지금 이 물잔 안에 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자, 똑같이 생긴 물잔이었는데 이 두 물잔에 환타를 담느냐 콜라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 물잔의 상태는 달라지죠. 지금 다르죠. 그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환타를 담은 잔이 될 수 있고 콜라를 담은 잔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환타 잔이 될 수도 있고 콜라 잔이 될 수도 있어요. 소주 담으면 소주 잔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상수는 뭐냐?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바로 이 콜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상수예요. 이 콜라라고 하는 놈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수와 상수 살펴보기 전에 유수 목마르니까 콜라 한잔 하고 갈게요. 중간에 강의하다가 트름이 나와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강의 중간에는 이 콜라 마시면 트름이 나와서. 자,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즐기시면서 이 강은 들어주셔도 됩니다. 어려울 내용 없으니까. 자, 그러면 변수 정리되셨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상수라고 하는 건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을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와 상수의 학문적 정의가 뭐냐? 괜히 말만 어렵게 해놓은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 자, 우리 필기에서 컴퓨터의 기억 장치라는 걸 공부했죠?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램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 기억 공간에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기억 공간,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잔 안에 들어오는 콜라나 환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바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변수는 담는 그릇, 기억 공간. 상수라고 하는 건 담기는 내용물. 다시 말하면 그 기억 공간으로 저장되는 값, 데이터를 상수라고 한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예요. 똑같은 잔인데 콜라를 담느냐, 환타를 담느냐, 소주를 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잔의 상태는 바뀌죠.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앞으로 많이 들을 용어예요. 자, 그러면 A 등호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걸 해석해라 그러면 초등학생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A와 1이 같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죠? 등호는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에서 이 등호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대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비교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1강에서 공부했어요. 이거 처리 기호죠. 자, 이거 비교 판단 기호 아닙니까? 그죠? 처리 기호 안에 들어갔을 때 A 이퀄 1이라고 했을 때는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자, 이 A라고 하는 거는 변수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기억 공간 하나의 주소를 A번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A번지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 처리 기호로 들어와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입되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놈이 상수라고 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변수 공간에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값은 얼마든지 A의 상태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처리 기호 안에 이렇게 등호 기호가 들어갔을 때는 우변에 있는 이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 기억 공간에 대입하라,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개념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 비교 판단 기호 안에서 똑같은 이런 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1과 비교해서 같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A번지 기억 공간의 값이 1과 같으냐, 다시 말하면 A번지의 값이 1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순서들을 분석할 때 이거 A에다 1을 넣어라 그러면 안 돼요. A 변수의 값이 1과 같으냐, 1이냐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A라고 하는 변수 기억 공간에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의미는 뭐예요? 처리 기호 안에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변에 있는 상수 1이라는 값을 A라는 기억 공간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컴퓨터에는 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모리가 있어요. 필기에서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에요. 이 램이라고 하는 전자회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억 공간은 주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소값이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숫자 형태의 주소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숫자 형태의 주소를 문자 형태로 바꾸어서 주소를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A라고 하는 주소값이에요. 자, A는 1이다 그러면 이 A는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메모리의 A번지라는 소리예요. 이 메모리 기억 공간 어딘가에 자,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름을 A번지라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기억 공간의 주소는 A번지다 이 소리고요. 이 A번지라고 하는 메모리 기억 공간 안에 1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이렇게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처리 기호 안에서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실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동작될 때는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기억 공간 어딘가에 A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A번지에 상수값 1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비교 판단 기호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A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5와 같으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을 보니까 A라는 기억 공간에 1이라는 값이 기억돼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1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1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봤더니 5와 같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비교 판단문이 나왔고 이쪽으로 yes가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no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no 방향으로 가야죠. 다시 말하면 지금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은 5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건 비교 판단문입니다. A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이 5와 같은지 비교해라 이 소리예요. 의미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갈게요. 자, 이러한 처리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변수에 우변에 있는 이 계산 결과값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의 결과값을 다시 A번지에 저장해라 이런 소리예요. 따라서 지금 A번지에는 1이 있잖아요. A번지에는 1이 있었는데 이 연산 결과값 5가 저장되니까 A번지 값은 5로 바뀌죠. 아, 어때요? 그래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예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A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은 1이었는데
이러한 식이 수행됨에 따라서 2 더하기 3의 결과 5가 여기로 들어와서 5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A 변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물잔이지만 환타 담을 수도 있고 콜라 담을 수도 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A 변수 값은 이렇게 5가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또 그 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A는 A 플러스 4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기호 안에 있으니까 이 등호의 의미는 대입의 의미죠. 자, 그러면 A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에 4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A에 기억시켜라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A 변수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5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5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5 더하기 4라는 연산결과 9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 9라고 하는 결과값을 A 번지에 다시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A 번지에는 지금 5가 있었지만 이게 얼마로 바뀌겠어요? 새로운 연산결과값 9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A 번지 값을 보면 맨 처음에 1이었는데 5로 바뀌었고 다시 9로 바뀌었죠. 아, 이 변수의 값은 계속 바뀌죠.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상수. 다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상수는 뭐예요? 기억 공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상수라고 한다. 그죠? 우리 아까 잔은 변수라면 그 잔에 담기는 콜라나 판타나 또는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전부 상수가 된다. 담기는 내용물. 실제 컴퓨터에서는 저장되는 데이터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상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값, 일정하다라고 해서 컨스턴트라 그러죠. 상수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알고리즘에서 문자나 문자열을 저장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숫자 형태의 상수가 변수에 저장됩니다. 우리 이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뭐 A는 10, B는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A라는 변수 또는 B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수는 주소값이라고 결국 말씀드렸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는 10이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A 번지 주소값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이 소리를 했죠.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거는 주소값이에요. 메모리의 주소값인데 이 변수의 이름은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숫자는 변수명에 우리가 안 넣어요. 우리 실제 문제에서 변수명에 숫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예를 들어 이것도 변수예요. S1은 5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이것도 변수예요. S1이라고 하는 변수에 5를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이 변수의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이나 순서도 보다 보면은 변수명이 막 제각각 나와요.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가 어떤 알고리즘 보면은 합계 썸이라고 하는 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시험장에 막상 갔더니 썸이라는 변수를 안 쓰고 TOT, 토탈의 약자 TOT를 써요.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변수명은 알아볼 수 있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합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합계 썸 변수다. 썸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합계가 저장되는 기억 공간은 썸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 TOT, 토탈의 약자 이걸로 붙여도 되고 그 사람 마음입니다. 따라서 변수명은 얼마든지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알고리즘이나 순서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수명은 지어질 수 있으니까 이 변수명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무조건 합계는 무조건 썸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고 그런 규칙 없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걸로 질문 많이 하시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상수의 개념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A에 1을 대입하는 소리니까 A라는 기억 공간에 1이라는 값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입력된 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바로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나 우리 앞으로 이제 상수라는 말은 많이 보지 않을 거고요. 변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변수의 개념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호가 있죠. 스코어 이퀄 A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뭐예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을 스코어라고 진 겁니다. 뭐 점수라고 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한글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죠. 그러면 스코어, 점수가 들어가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점수다라고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스코어라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A라고 하는 문자를 대입해라 이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에서 반드시 쌍따옴표로 문자를 묶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기억 공간에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자, 이 공간의 주소를 스코어 번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물론 이때 실제 저장되는 건 A 글자 코드가 저장되겠죠. 이진 코드.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뭐 리절트는 합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잖아요. 그죠? 이놈을 여기다 갖다 넣으란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 리절트라고 하는 이놈도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다시 말하면 컴퓨터 기억 공간 어디엔가 리절트라고 하는 이름의 주소로 요놈의 주소는 리절트야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여기서 지정해준 문자 합격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로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변수에는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영어 한글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보게 되는 형태는 이렇게 숫자 형태가 저장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란 거예요. 자, 그 다음 꼭 기억하실 건 이런 처리기호 안에서의 등호의 의미는 자, 이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 공간에 저장하라, 대입하라는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변수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산자 오퍼레이션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산자들, 연산 기호들이 나오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부러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죠? 사칙 연산자,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자, 컴퓨터에 곱하기 기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스테리크라고 하는 자, 곱하기 기호를 씁니다. 이게 곱하기 기호고, 자, 이건 나누기 기호예요. 필기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고 뭐 외우실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관계연산자가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관계연산자를 많이 볼 거예요. 특히 관계연산자는 어디 기호에서 많이 쓰일까요? 비교 판단 기호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죠? 비교 판단 마름모 기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 이제 여기에 가로치는 거죠. 요 놈이 들어가야 되느냐, 요 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관계연산자 기호는 좌변이 기준이에요. 좌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퀄이라고 하는 등호잖아요.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잖아요. 그죠? 자, 요 놈이 물론 처리기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얘를 얘한테 넣으란 소리지만 만약에 보세요. 처리기호 안에 요 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B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A변수로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B라고 하는 변수 기억 공간에 50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그 5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 값에도 그대로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대입해라. 이해되셨죠? B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A 변수에 대입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나 자, 이게 지금 비교 판단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무슨 소리예요? A 변수의 값과 B 변수의 값이 같으냐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당연히 아실 거고. 자, 요 놈을 해석하실 때 좌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A 변수가 A 값이 B 값보다, B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얘가 기준이니까 크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다 작다가 처음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놈이 기준이에요. 순서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냐. 됐죠?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으냐. 됐죠? 암기 안 하셔도 그냥 이해되시죠? 좌변을 기준으로 그냥 순서대로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으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다 할 때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죠?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런 키보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자, 따라서 좌변, A 변수의 값이 B 변수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 소리예요. 그 다음, 자, 이 경우는 뭡니까? A 변수 값이 B 변수 값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헷갈린 거예요. 요 놈을 써야 되는 건지,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자,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요 놈이 특이하죠. 그러나 시험 문제 아직까지 나오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거는 요 놈의 반대입니다. 이건 A와 B가 같으냐를 묻는 거고 얘는 A하고 B가 다르냐를 묻는 거예요. 같지 않다 기호예요. 한번 눈여겨만 봐두세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거나 뭐 한 적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쓰지. 자, A와 B 값이 같으냐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 A와 B 값이 다르냐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쓰이지 않는 거지만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게 가끔 또 튀어나오면 여러분 헷갈려 하시니까 다른 건 다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요거 하나 눈여겨 봐두시고 항상 우리가 비교연산자를 해석할 때는 좌변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요 놈과 비교해서 요 놈은 뭐예요? 작다가 되는 거죠? 요 놈은 뭐가 된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관계연산자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배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에서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뭐 자료 구조나 이런 곳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수.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변수의 모임이 배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우리 반 학생이 60명이 있어요. 60명 학생의 성적을 받아들일 기억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변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반 학생 1번부터 60번까지 국어 성적 입력받을 공간을 만들면 60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국어 성적 6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영어 성적도 60개의 기억 공간 만들고 수학 성적 60개 계속 이렇게 60개의 기억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변수를 써서 지정해주게 되면 너무나 번거롭죠. 1번 학생의 국어 성적 들어가는 기억 공간, 2번 학생의 국어 성적 들어가는 기억 공간, 3번 학생의 국어 성적 들어가는 기억 공간, 이걸 하나하나 지정한다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뭐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편하게,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국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짤 때 국어라고 하는 이름의 기억 공간 60개를 만들어라. 약속이에요. 괄호를 쳐서 이렇게 60이라고 써주면 국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60개를 만들란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배열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내가 프로그래밍 짤 때 동일한 데이터를 막 입력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일일이 변수를 주소 지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열로 딱 만들어주게 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의 모임을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배열 한번 가볼게요. 자,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기억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는, 자,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또 들어볼 용어예요. 첨자. 자, 우리 이제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이라 그러는데 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열 공간의 주소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값을 첨자라고 해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첨자라고 하는 용어만 좀 봐두시고. 우리 배열 공간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이렇게 하면 요건 변수예요. 요거는 변수 이름입니다. A1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라고 하고 가로쳐서 이렇게 1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의미가 달라요. 자, 이렇게 가로를 안 치고 그냥 A1이라고 했을 때는 A1이라고 우리가 그 지정한 기억 공간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수고,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 가로를 묶어서 이 안에 숫자 첨자를 써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1번지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배열은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이 있는데 물론 3차원 배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다룹니다.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까지만 다루게 되는데 일단 1차원 배열,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앞서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준비기호로 선언을 합니다. 맨 처음에 스타트 기호가 나오고 준비기호에 A, 가로 열고 O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 기억 공간에 연속되는 공간에 A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올 5개의 공간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준비기호입니다. A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갈 5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실제 컴퓨터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그림 봤을 때는 세로로 되겠지만 그냥 가로로 그냥 그려본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 공간, 두 번째 기억 공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억 공간에 이렇게 값들을 각각 넣었어요. 그냥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5개의 기억 공간에 요 놈과 요 놈을 각각 이제 위치를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약속을 어떻게 약속했냐면 얘는 A라고 하는 배열 공간의 1번지다라고 해서 A 가로 열고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A라고 하는 배열의 1번지 공간이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요놈은 A 배열의 2번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놈은 A 배열의 3번지, 요놈은 A 배열의 4번지, 요놈은 A 배열의 5번지.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첨자라 그랬잖아요. 첨자라는 게 뭐예요? A 배열의 1번지, A 배열의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 주소를 나타내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subscription, 첨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첨자 변수 뭐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첨자라고 하면 아, 배열의 주소값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좀 프로그래밍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뭐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열심히 C 언어 공부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배열을 선언해 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0번지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1번지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어때요? A라고 하는 이름의 5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5개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기억 공간의 주소를 A1번지라 그랬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는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0번지가 됩니다. 얘는 A1번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A2번지가 돼요. 이렇게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배열은 그냥 거의 그냥 대부분 약속이 1번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약속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배열 선언을 해주게 되면 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왔었냐면 문제에서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 A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문제에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맨날 1번지부터 이렇게 되는 걸 풀었으니까 조건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 푸신 거예요.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거의 문제 90%는 1번지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와요. 또는 문제 조건에서 뭐 별다른 조건이 없다라 그러면 그냥 1번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배열의 주소는 0번지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첫 번째 기억 공간은 A 0번지예요. 두 번째 기억 공간은 A 1번지, A 2번지, 3번지, A 4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C 언어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번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1번지부터 시작해요. 이게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한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나왔고 딱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조건을 안 읽었어요.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조건에서 분명히 A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다면 이 첫 번째 기억 공간 주소는 0번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뒤쪽에서 이제 배열 문제 풀 때 함정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2차원 배열 갈게요.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해 줄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돼요. 자, A라고 하고 가로 열고 3,3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가 행을 말해요. 행이라고 하는 건 요 놈이죠. 가로. 이게 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3은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 컬럼. 열이라고 하는 건 요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로. 됐죠? 아하.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3행 3열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2차원 배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행이 3개입니다. 1행이에요. 그 다음 2행입니다. 요 놈이 3행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열, 2열, 3열입니다. 행과 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행, 열이에요. 따라서 A라고 하는 이름의 3행 3열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9개의 기억 공간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소를 표현할 때 요 놈의 위치가 뭐냐?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배열의 1행 1열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A란 배열의 1행 1열. 그럼 요 놈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이 기억 공간의 위치는 A라는 배열의 1행 2열. 아하,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요. 그렇죠. 1행 3열. 됐죠? 자, 당연히 여기는 2행 1열이 될 거고 2행 2열이 되겠고 여기는 2행 3열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1행, 2행, 3행이잖아요. 3행 1열. 자, 따라서 A 배열의 3행 1열. 여기는 A 배열의 3행 2열, A 배열의 3행 3열. 오케이. 자, 그런데 역시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첨자는 0번지부터 시작된다. A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주소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 0행이 되죠. 요 놈이 0행, 요 놈이 1행, 요 놈이 2행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이 0열, 요 놈이 1열, 요 놈이 2열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요. 자, 따라서 요 놈의 주소는 뭐가 된다? A 배열의 0행 0열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0행 1열, 요 놈은 0행 2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로 베이스로 출발하는 0번지부터 시작되는 주소값이라면 0행 0열입니다. 0행 1열이 되는 거고 0행 2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그 다음에 2행 0열, 2행 1열, 2행 2열. 됐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2행 0열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2행 1열이죠? 자, 이 위치는 얼마? 2행 2열이 된다.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에서 조건을 잘 보시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약속입니다. 그냥 1부터 시작한다라고.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그러나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컴퓨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되어진 어떠한 값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 정의가 이렇습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정의된 수식, 기능,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여러 기능의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함수를 조합해서 물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능의 함수들을 만든다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죠? 기본적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수록된 거는 지금까지 출제가 된 함수만 딱 골라낸 거고 그 함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마 5개 정도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수는 int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뭐 필기나 이럴 때도 int 함수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인티저라고 하면 정수라고 하는 소리인데 int 함수는 정수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정수값. 그런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int 함수는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가로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int 5. 5의 정수값. 5의 정수값이면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int 가로 열고 5.5. 그럼 5.5의 정수값. 이때 int 함수는 작은 정수값으로 가는 거예요. 5.5보다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5죠, 5.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얼마가 출력됩니까? 5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 int 마이너스 5.5다.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 라고 생각하시면 틀려요. 물론 시험 문제 이거 나온 적은 없지만 이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얘는 왜 5.5에서 이거 버려서 5가 나오고 얘는 이거 0.5 버리면 마이너스 5 아니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int 함수는 정수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정수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연산자인데 함수인데 이 int 함수는 작은 정수값을 가져와요. 무슨 소리냐면 자, 5.5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5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수직선상에 예를 들어 6은 이쪽에 있죠. 그죠? 그러면 5.5라고 하는 놈은 가운데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5.5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럼 작은 정수값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정수값이니까 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수의 경우는 좀 달라져요. 보세요. 음수의 경우는 0이 여기 있을 거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은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5.5의 위치를 표시하면 이 가운데 여기쯤 되겠죠. 그죠? int는 작은 정수값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정수값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5의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잖아요. 음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죠? 그럼 작은 정수값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출력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nt 함수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나눗셈의 목을 구할 때 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t 예를 들어서 7, 자, 이거 나누기죠? 자, 7 나누기 4다.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원래 7 나누기 4라고 하면 얼마 결과값 나오겠어요? 1. 얼마가 돼요? 4 나누 30 나오고 뭐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int 값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정수값을 취하니까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7을 4로 나누면 목이 1이죠. 그죠? 정수목이 1이잖아요. 그죠? 7을 4로 나누어라. 그러면 정수목이 1 아닙니까? 그죠? 4가 되고 나머지는 3이죠. 물론 더 진행하지 않고 정수목을 구할 때 이럴 때 int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int 함수 쓰는 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얼마 나누기 얼마의 목을 구할 때 이런 형태로 int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목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시험에 지겹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모드. 자, 이 모드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문과 체질이신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자,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용어의 그냥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머지 값. 그래서 이 모드 함수는 사용하는 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드 가로 열고 a, b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 모드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라 이 소리예요. 자, 실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드 가로 열고 5,2라고 써주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질문 또 많이 하시는 게 5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5를 2로 나누면 이 2는 4가 될 것이고 자, 1이 되면 자, 점이 되고 10이 되고 2, 5, 10. 2.5가 되고 10이 되니까 나머지는 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소수까지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목이 정수일 때까지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를 2로 나누면
목이 정수일 때까지만. 그러면 얼마예요? 2는 4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더 진행하지 않고 1, 나머지 값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드 5,2라고 하면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결과값 얼마 나올까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5 모드 2. 똑같죠, 그죠? 그럼 결과값 얼마 나온다? 1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모드 4,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니까 4를 2로 나누면 목 얼마입니까? 목 0이 되고 나머지 목 1이 되고 2가 되고 나머지 얼마? 0이 되죠. 그죠? 자, 4를 2로 나누면 목은 2가 되고 나머지 0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결과값은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을 보면서 목을 구해야 된다. 내가 목을 구해야 된다. 5 나누기 1을 한 목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인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인트 함수를 써서 5를 2로 나눈 이 값을 인트 함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얼마 들어갈까요? 5를 2로 나누면 원래는 얼마가 나와요? 5를 2로 나누면 2는 4, 2, 50이니까 2.5가 나오지만 자, 작은 정수값을 취해서 인트 함수에 의해서 결과값 2가 되죠? 자, 2라는 값이 A에 저장되죠? 그럼 이 2라고 하는 값은 5를 2로 나눈 목이 되는 거예요. 목.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모드 5,2라고 하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라.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1이 나오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이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거 구분할 때 짝수 홀수 어떻게 구분해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자, 2, 4, 6, 80 짝수는 2로 나누면 무조건 나눠 떨어지니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근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따라서 그러한 나머지 값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목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목보다는 나머지 값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러한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이 모드 함수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할 때 이런 거에 비교 판단문에다가 자, 비교 판단문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모드 A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2로 나눈 결과값을 가져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값이 0이냐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얘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기호, 다시 말하면 조건 판단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A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값을 가지고 와서 2로 나누어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소리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이 결과는 2로 나눈 나머지 값인지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이 만약에 0과 요놈은 같다라는 의미죠. 비교 판단문 안에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그 값이 0과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A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와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과 같다면,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이라면 그 A 변수에 저장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로 같다는 소리는 짝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짝수 홀수 판별을 할 때 또는 배수 판별을 할 때 이러한 모드 함수를 앞으로 쓰게 됩니다. 뭐 모르겠다, 헷갈려 이러신 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ABS 함수. 뭐 남성분들은 또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에어백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 아니고요. 자, 뭐의 약자냐면 앱솔루트 밸류의 약자예요. 절대값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앱솔루트 하면 뭐 절대적인 값, 절대값. 따라서 ABS 함수 뭐예요? 절대값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ABS 함수를 묶으면 자, ABS 5는 5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5는 절대값이니까 5가 인출되겠죠. 자, 따라서 ABS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시험장에서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나요? 상관없어요. 시험장에는 조건에 다 알려줘요. ABS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을 인출하는 함수다라고 문제 조건에서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억만 하시면 되지 이거 뭐 일부러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장에서 몰라도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함수가 SQ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이 SQRT는 또 뭐의 약자인지 또 궁금하시죠? 그죠? 자, 스퀘어 루트의 약자입니다. 스퀘어 루트. 루트. 우리 루트 하면은 고등학교 때 루트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제곱근 구해주는 함수예요. 제곱근 구해주는 함수.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SQRT도 역시 A라는 값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다시 말해 A의 값을 써주면 되죠. SQRT 9다 그러면 9의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제곱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죠. 얼마에 제곱하면 9가 나오느냐 따라서 결과값 3이 되는 거고요. 3의 제곱이 9잖아요. 그죠? 그 다음 SQRT 25다라고 하면 얼마를 제곱해야 25가 나오느냐니까 결과값은 5가 인출되는 거예요. 요게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정리해드린 5개인가요? 자, 이 함수들은 지금까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던 함수들. 그리고 이 이외의 함수들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 더 파워 함수 있구나. 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밑에 그 조건을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함수 나오죠? 파워 함수는 뭐냐면 이거 제곱근 함수예요. 거듭 제곱.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워 함수 a, b라고 하면 2의 3승이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2의 3승이니까 결과가 얼마 나올까요? 2는 4, 4, 2, 8 나오겠죠. 그죠? 2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이야기는 2의 3승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2의 3승분의 1. 자, 따라서 2의 3승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자,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 함수. 얘도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따라서 이 함수들만 딱 기억해 두시면 이제 더 없습니다. 이제 거의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기본적인 내용 배운 거고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계속 분석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뭐 시시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부할 내용들 다 살펴봤어요. 자, 1, 2, 3강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 승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4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승선 마지막 시간 디버깅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내용 한번 쭉 복습해 보시고 다음 3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